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5주차 2교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디지털 시대의 문학.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관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슨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문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체, 미디어 이런 걸 매개로 형성되어 오고 발전해 왔다는 거죠. 네. 문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체, 미디어를 매개로 형성되었고 발전해 왔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열심히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이광수의 무정, 뭐 최초의 한국 뭐 근대 소설, 이광수의 무정.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도 사실은 매일신보라는 신문사의 운영 방침 및 계획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네. 1920년대, 30년대 한국 단편 소설의 발달은 또 당시 잡지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이광수의 부정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사의 운영 방침 및 계획의 산물로 보는 견해는 이제 1900년대 이제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이제 지배하던 시절에 어, 그 1906년, 1907년 이 정도에 이제 신소설이 나오게 되죠. 신소설. 신소설이 나오면서 흥미 위주의 소설이 이제 신문에 어, 연재가 되죠. 신문에 연재가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신문사에서 좋아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어, 신소설을 보고 상당히 재밌어라 했고 그 덕에 이제 신문도 예, 그 덕에 이제 신문도 많이 인기가 좋고 많이 팔리게 되었는데, 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신소설이 너무 흥미 위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제 그 신문을 꺼리게 됐을 때, 야, 그때 야, 이거 지금 아니, 혈애누가 이제 그 신소설의, 최초 신소설이라고 하긴 하는데, 야, 이 신소설들이 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신문사에서 이 신소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막장이랄지 좀 저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을 계몽하는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소설을 하다. 그런 소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찾고 있을 때 바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죠.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그런 신보라는 신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그게 연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20년대, 30년대 우리 한국의 어떤 단편 소설은 엄청난 부흥을 하는데 그것도 당시 잡지사가 이제 발전하는 것과 또 개를 같이 했다. 결국은 이제 이 문학이 우리가 1917년에 뭐 이광수의 무정, 1920년대, 30년대 어떤 단편 소설의 부흥도 다 우리 미디어, 매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자, 문학의 발화지점은 매체로 번역되기 이전에 문학적 사유가 발생하는 지점이죠. 문학적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그냥 전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체는 문학적 사유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와 쓰기가 읽기, 쓰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중심적 실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음. 다만 읽기와 쓰기가 전자시대에는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이런 전자시대의 읽기와 쓰기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자, 디지털 시대의 문학의 역할은 자, 기술 발전을 인간의 향상으로 선전하고 매진하며 인간과 기술의 우호적인 미래를 설계할 때 문학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자, 지금 어,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막 그래서 막 가격도 엄청 많이 오르고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요. 그렇죠? 왜? 그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기술 발전을 인간의 향상으로 선전하고 또 매진하며 인간과 기술의 우호적인 미래를 설계할 때, 야, 근데 꼭 이렇게 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이야? 문학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적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사실 최근에 1,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우리 AI에 대해서 벌써부터 AI의 발전을 어,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로 대변되는 미래의 세상이 우리 인간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 우리 어떤 의문 같은 것을 문학이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디어를 성찰하고 제어하는 비판적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문학은 디지털 매체를 배우고 그것을 새로운 생산과 수용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이 야, AI 또는 미디어가 날로 발전하는데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난 내 거 아니야. 나 그거 공부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나는 원래 전통적인 문학의 세계로 나는 그걸 고수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문제 제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성찰하고 제어하는 비판적 견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문학이 미디어를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매체를 배우고 그것을 새로운 생산과 수용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네.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 제가 볼 때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 감성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30년에 50년의 주기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더 앞서가는데 이걸 100년, 200년의 주기로 본다면 또뭐 일본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하여튼 일본은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 일본이 선진국이었죠.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2, 30년 앞서간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뭐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다. 뭐 절대 이제 뭐 맞지 않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뭐 일본보다 크게 뭐 앞서간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우리보다 일본이 뭐 훨씬 앞서간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매체에 의해 현실이 재구성되는 원격 기술의 시대에 매체 바깥의 초월적 공간에서 영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비판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매체에 의해 현실이 재구성되는 원격 기술의 시대에 나는 그 매체를 배우지 않고 매체는 난 잘 몰라 하면서 그 매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매체 안의 관점에서 매체에 직접 참여하여 매체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문학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한 가지 늘 경계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매체 안의 관점에서 매체에 직접 참여하여 매체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를 체험하면서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자,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디지털 매체를 사유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한 다가올 변화의 미래에 속할 수 없게 된다. 상당히 정말 좋은 말들이죠. 자,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양식으로서 디지털 매체를 그것을 사유하면서 그래도 그거를 사유도 못해, 체험도 못해 그러면서 다가올 변화의 미래에 우리가 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유하고 또 디지털 매체를 사유하고 또 체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가올 변화의 미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장차 존재하게 될 것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지 못하면서 또 체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장차 존재하게 될 것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란 새로운 사유의 방식이 되었다. 매체란 새로운 사유의 방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음, 새로운 매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바로바로 적응하는 것이 얍삽한 태도나 좀 뭐 줏대 없는 태도가 아니라 결국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가 처음에 블로그가 나왔을 때 포도를 이제 블로그에 연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이 많았어요. 뭐 애기들처럼 뭐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깔짝거리냐 이렇게 많았지만 황석영 작가는 거기에 바로 이제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설을 거기에 또 연재했고 실제 그 소설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네. 뭐 옛날에 그 신문에 연재했다면 블로그 연재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네.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항의 상호 보완적 관계,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학의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리터러시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문학의 새로운 능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고 또 문학을 어 이제 문학이 그들만의 리그로 한정된다거나 자꾸 축소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을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관계. 최근 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이와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예술의 혁신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술의 혁신은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예술의 혁신은 내용이나 혁신에 있는 것 같지만 형식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의 형식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학은 새로운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예술적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문학은 형식 또 내용, 형식과 내용 면에서 디지털 기술과 같이 걷고 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목표. 자, 독자를 작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유토피아다. 네, 바르트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고 잘 이해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학의 유토피아는 뭐라는 것이에요?
독자를 나도 한번 써볼까? 작가로 만든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이 앞교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현재 저출산 정책의 저출산 속에서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잘 키워야 되고 모든 학생들을 다 잘 발표를 잘 할 수 있게끔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독자를 결국은 작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유토피아이다. 디지털 다매체 환경은 대중들을 작가로 만드는 이상을 실현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음. 웹소설, 웹툰, 블레그 연재소설 속 이런 건데 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작가라는 것은 어떤 정말 선비라고 해야 되나? 특정 계층이었고 그들은 어떤 전형적인 공부의 틀을 지켜왔고 그 공부의 틀을 지켰고 전형적으로 거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정신적 사유를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만이 작가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작가 하면 사실 숫자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웬만하면 뭐 다 그 작가의 이름을 꿰는 거죠. 어, 그런데 정말 이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다매체 환경은 대중들을 작가로 만드는 그런 이상을 실현해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작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작가인 거죠. 그래서 소설 연구가인데 몰라요. 또 어떤 모르는 소설가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설 연구가라고 하면은 한국의 소설가들 다 알아요. 100명, 100%, 100명이면 100명, 100%다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이런 자기가 모르는 소설가들도 계속해서 있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한 독자가 열심히 책 읽고 자신이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또 그렇게 쓰면 작가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만드는 게 웹소설, 웹툰 이런 거죠. 웹소설, 웹툰. 실제 지금은 우리 문화를 정통 소설이 아 정통 소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거의 웹소설, 웹툰, 특히 웹툰 이 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뭐, 인터넷 소설, 그런 비슷한 거 가지고 가면 그들한테 엄청 혼났죠. 이런 거는 뭐 이런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느냐 이랬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웹소설, 인터넷 소설 이런 것도 다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단순히 보기만 하다가 내가 표현하는 순간 작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읽기,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순간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독자의 모습, 독자들의 문학 읽기 방식이 다르다.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경로 이동을 통해 하이퍼 텍스트를 구현하게 되고, 네. 매체 활용을 능력을 가진, 매체 활용 능력을 가진 독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뛰어난 수집 능력과 통찰력으로 제2의, 제3의 융합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독자가 새로운 배급자이자 유통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복제, 재창작, 퍼나르기를 통해 독자는 문학의 대상이 아니라 유통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저는 아직 안 봤지만, 그, 이창호 바둑기사와 그 조훈현 바둑기사의 어떤 대결을 다룬 영화 승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승부의 영화가 나오면은 그 여러 영화 유튜브 채널들이 그거 그 예고편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채널에서 그 영화를 분석하는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예고편격 삼아서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와서 또 이해 도구로 삼기 위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자가 단순한 독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급자이고
유통의 주체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제하고 재창작하고 또 퍼나르고 독자가 이제 문학의 대상이 아니라 유통의 주체로 거듭난다. 요게 이제 리터러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 단순한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표현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네. 디지털 시대의 문학은 독자들의 새로운 읽기와 쓰기에 의해 재생되고 변화할 것이다. 음.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매체가 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역기능을 감수하고라도 대중의 자발적 역량을 발현시켜 독자를 예술의 생산자가 되게 하는 거. 어, 그렇죠? 독자를 예술의 생산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문학 창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디지털 리터러시를 문학 창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문학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의 상호보완적 관계.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어, 아까 여기까지 여기는 한 얘기죠? 추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반이 되어야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학 형식에 대한 실험과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문학 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기본 능력이라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것을 배양할 수 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앞에서 분명히 본 슬라이드 같죠? 앞에는 위에 두 개만 있었어요. 아래 두 개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 문학 작품의 특징,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져서 보자면 문자 언어를 통한 읽기와 쓰기 활동의 기본이 문학작품 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자 언어를 통한 읽기와 쓰기 활동의 기본이 문학작품 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어떤 기본은 문자 언어를 통한 읽기와 쓰기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영상 매체랄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라는 게 결국은 다 창의적인 것인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자극 개발할 수 있다.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이 다소 생산, 유통되고 있다. 웹소설, 웹툰, 블로그 소설, 전자책, 오디오북, 팟캐스트, 문학 코너, 이런 거. 네. 자, 문학작품 읽기의 실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을 보내드립니다. 문학과 인문학이 있어요. 문학, 인문학. 네. 어떻게 문학작품을 읽을 것인가? 문학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네. 문학작품 중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 읽기를 권한다. 어. 특히 단편소설 같은 건 되게 재미있는 게 많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장유진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지난 겨울에 이제 책 세 권을 제가 순식간에 읽었는데, 뭐 제가 읽기 능력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동아일보인가요? 신춘문예 장유진의 소설을 대상으로 그 문학 비평을 썼고 문학 평론을 썼고 그게 이제 당선이 됐길래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장유진의 소설이 뭐 재미있나? 한번 사서 읽어볼까? 그래서 사서 읽었는데 뭐 읽는 순간 완전히 몰입됐죠. 그리고 두 번째 책도 바로 사서 읽고 세 번째 책도 바로 사서 읽었죠. 장유진이라는 소설가는 그래서 이제 주로 소설의 내용이 20대, 30대 여성들의 어떤 회사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아주 뭐 정말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을 읽고 어,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분명히 재미있게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소설을 전혀 안 읽었지만 장유진의 소설을 읽어보니 너무 재미있더라. 그러면 야, 장유진이 혹시 다른 소설을 뭘 썼나? 또 관심이 는 거잖아요. 그럼 또 찾아서 또 읽어보고. 그러면 또 누가 그러는데 장유진의 소설과 지금 비슷한 맥락의 소설이 김세라는 소설가가 쓴 것이 있다더라. 그러면 김세 소설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재미있으면 또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고. 재미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누가 쓸까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어,
아주 우리한테 깊은 어떤 문학적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이런 걸 읽어보면 좋겠어요.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독서 모임에서 도움을 받으면 좀 좋다. 오디오북이나 도서를 안내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읽으면 좋겠다. 자, 소설 읽기 안내. 중고등 시절의 책 읽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문학 작품의 감상의 길잡이를 문학 작품의 감상의 잣대를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에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중고등학교 이 국어 교육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잘못한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학품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없고 정서도 없고 또 잘못된 또 길로 많이 문학작품을 읽게 되고 예,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제발 중고등학교 때 문학작품을 감상하듯이 시험 보기 위해서 뭐 읽고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절대 문학작품 바라보지 마라. 어, 참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음,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단편 소설부터 또 읽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매년 문학상 발표하니까 예상문학상, 뭐 현대문학상, 김동인문학상, 황선문학상 이런 것들 한 권 사서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코드에 맞는 작가가 생기기 마련이다. 분명히 자신의 정서와 코드가 맞는 작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작가의 소설집을 구하면 돼요. 뭐 책을 사다 볼 수도 있고, 중고도서도 많이 있고요. 도서관 가서 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작품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82년생 김정희랄지 완득이랄지 우아한 거짓말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거 이런 거 영화를 보기 전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한참 지나서 소설을 좀 읽으면 그것도 괜찮죠. 자, 김동식 소설가 초단편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김동식이라는 사람은 어, 초단편 소설 10권을 내고 또 김동식 소설을 토론하기 또 초단편 소설 쓰기 이런 책도 냈는데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10년 이상 노동 현장에 있던 분인데 초단편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전혀 글쓰기 교육을 받아본 분이 아니다. 10년 이상 노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글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다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문학과 인문학이 있었는데 인문학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학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학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용하고 문학을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반이 되어야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학 형식에 대한 실험과 모색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로 문학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능력을 또 배양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차시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주신 것도 한번 숙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양지호 학생이 보내준 건데, 셜록 현준, 네. 구독자 수가 136만 명이고, 어, 대부분 출연자 한 명, 유현준 교수 출연해서 한 달에 4번 내지 5번을 업로드 하나 봐요. 이제 이 셜록 현준이라는 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성공 채널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건축학 전공 유현준 교수가 세상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형식의 컨텐츠다. 아,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이 2022년에 인플루언서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냐? 뭐, 그러겠네요.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드. 오, 네. 인플루언서상. 자, 성공한 이유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신선했고, 진행자의 해박한 지식이 다른 채널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 어떤 특징이 또 있었나 보네요. 이 채널이 이런 특징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같다. 이런 뜻이네요. 이제 양재호 학생분이 이제 하시겠다는 것은 오픈테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기술을 실제 실생활에 적용해 보기. 누구나 최신 기술의 혜택을 쉽게 접해보자. 새로운 신기술을 직접 배우고 써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하자. 2주에 1회 정도. 이 30분 내외로 제작하고 해당 쇼츠를 제작해보자. 쇼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새로운 신기술을 전파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다양한 분야의 접목, 새로운 것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수행한다. 1인 유튜브. 그러니까 뭐 이게 최신 기술의 혜택을 접해보자 이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그전에는 항상 핸드폰 사면은 공짜폰 위주로 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S25를 처음 사봤거든요. 그래서 S25 기능도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다. 뭐 이런 뜻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소통하는 과정 속에 되었다면 제가 이제 바로 여쭤보고 답을 들었을 텐데,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그냥 혼자서 말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민지 학생분이 하신 거. 자, 딸을 위한 레시피. 그렇죠. 구독자 수가 93.9만 명, 약 100만 명에 가깝네요. 자,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 고정적으로 이제 한 명, 엄마 요리사가 있고, 자, 그 외 카메라맨, 또 스텝 2명 이상, 딸을 위한 레시피. 지금 한번 당장 또 한번 검색해서 보고 싶네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 업로드용 주말 간단한 요리, 뭐 아침 식사, 명절 음식, 조리 꿀팁, 손님 상차림, 손쉽게 한 끼 차리기 등 요리에 관련된, 네, 음, 다양한 컨텐츠, 딸만 쳐도 딱 나오네요. 네, 94.3만 명. 그래서 또 늘었네요. 요리, 네, 요리 채널이군요. 네. 최다 조회수는 손님 상차림용 LA 갈비 레시피인데, 손님 상차림 음식을 설명할 때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꿀팁을 제목에 기재해 호기심을 유발한다. 재생 목록을 구체화해 원하는 음식을 찾아 따라올 수 있다. 썸네일 사진에 업로드한 음식 사진이 매력적이다. 엄마가 직접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은 같은 편안함이 있다. 이것은 성공 근거가 아니라 밑에 성공한 이유랑 똑같은 건데요. 자, 성공한 이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톤으로 설명해 듣기가 좋다. 유튜브 외에 다양한 채널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다. 업로드 주기는 구독자와 약속인데 업로드가 정기적이어도 좋다. 여기는 지금 성공 근거, 성공한 이유 쓰셨는데, 어, 지금 그냥 성공한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8가지를 올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딸을 위한 레시피라는 유튜브 채널이 성공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이게 성공했니? 라고, 그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죠.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이 손님들에게 대박 칭찬받는 LA 갈비 레시피. 요게 지금 조회수가 이제 496만 회, 약 500만 회 정도 되네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것도 인기 동영상, 481만 회, 397만 회, 364만 회, 300만 회가 넘는 채널이 또 5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300만 회 이상 넘는 채널, 그 영상이 5개나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대외 활동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끔씩은 약간 오해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 내용은 사실은 성공한 이유.
내가 보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 8가지를 적어주신 거예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름 객관적인 근거, 여기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이분이 이제 하시겠다는 건 골프 이야기, 재밌는 골프 즐기기, 골프를 통해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가족끼리 골프 치는 거, 지인 가족과 함께 골프 연습 영상, 전국 골프장 배경 소개, 골프 의류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괜찮네, 좋네요. 주 1회 정도, 약 5분 내외. 골프에 관심 있는 엄마가 직접 등장하여 알려주는 골프 영상으로 골프에 관심이 생긴 초보 엄마 아빠 구독자 대상 타켓이다. 오, 네. 그렇죠?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 대중화된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괜찮네요. 여러 골프 채널을 참고하여 콘텐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골프 초보 엄마 아빠 골린이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영상 채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지우 학생분하고 정민 학생분 두 분 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5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